고인. 클래스! 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레온입니다. 2021년 굉장히 새롭고도 반가운 한 해를 맞았는데요. 2021년에 맞춰서 코인 클래스도 12회 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와! 와, 오늘의 주제는 리플이잖아요. 주제를 리플로 하신 이유가 네. 있나요?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의 굉장히 요청이 많았고, 리플 SEC 소송이 나온 게 12월 20 며칠이었 22일, 22일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꾸준히 시청자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 소송 건이 이 업계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엄청 계속 다루고 크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먼저 시작하기에 네. 앞서서 일단은 최근에 네. 비트코인이 진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슬슬 거품이 끼는 네.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저 생각은 조금 글쎄요. 어떠신가요? 사실 거품이란 단어는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써야 돼요. 거품이란 단어가 주는 어떤 그 뉘앙스가 있고 그런 사실 좀 주관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근데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지금 세상의 관심도가 막 달아오르고 있는 지금 진입 단계인 거는 맞고요. 그런데 지금 유입되고 있는 자금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 층이 2017년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강세장의 깊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속성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이클하고는 굉장히 다를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갈 길이 머니까 일단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라 죄송합니다. 일단 네. 일단 리플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리플이라는 네. 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리플이 어떤 그쵸. 회사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리플은 사실 크립토 회사로 시작한 회사는 아니에요. 일단 페이먼트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로서 시작을 한 회사인데 한 2012년에 제 기억으로는 이름도 리플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2013년쯤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회사 주요 인물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솔루션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때 이제 이름도 리플 랩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리플 랩스라는 회사가 블록체인을 만들었죠. 그 블록체인의 이름이 리플 레저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 리플 레저라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산이 XRP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SEC에서 네. 뭔가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SEC에서 네.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네. SEC라는 기관이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SEC에 대한 설명과 갑자기 왜 SEC에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 수 있나요? 일단 SEC라는 기관은 이제 Security Exchange Commission의 약자인데 미국의 그 업계를 규제하는 기관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우리가 크립토 쪽에 있으면서 많이 듣는 규제 기관은 한 대체로 4개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지금 얘기한 SEC, 그다음에 CFTC, 이거는 Commodity Futures and Trading Commission 인 거고 그 다음에 DOJ, Department of Justice죠. 핀센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금 세탁 방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기관이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리플의 소송을 제기한 기관은 이 SEC이고요. SEC는 정확히는 이제 증권에 관련된 규제를 하는 기관이에요. 증권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이 뭔지 정의를 이제 SEC 나름대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SEC가 사용하는 정의가 하우이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내려요. 하우이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예. 하우이 테스트는 어떤 그 투자 관련된 계약이 있을 때 그 투자 관련된 계약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테스트거든요. 이 4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investment of money 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common enterprise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expectation of profit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제3자에 의한 노력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이 4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investment of money
SEC는 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커먼 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공동 사업체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동업자 같은 그런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이 기대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수익이 생기냐 안 생기냐 여부가 제3자의 노력에 의한 거다. 요 네 가지 조건인 건데 이 하우이 테스트를 통해서 SEC는 지금 코인 업계에서 있었던 각종 ICO나 그 외에 많은 토큰이나 코인 판매가 증권이냐 아니냐 여부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판가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증권일 경우에는 SEC에다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SEC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증권이 판매가 됐다 하면은 그거는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SEC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리플랩스와 리플랩스의 두 명의 그 임직원, 크리스 라슨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이 XRP를 7년 동안 계속 팔아왔는데 XRP는 SEC가 봤을 때는 증권이기 때문에 SEC에 등록을 하지 않고 XRP를 팔아온 이 행위 자체는 불법이다라는 게 소송의 요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리플이 되게 크립토 업계에서는 그래도 뭔가 굵직굵직한 커런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SEC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뉴스를 딱 접했을 때 되게 우리가 갑자기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도 크리스마스 3일, 4일 전에 갑자기. 그런데 사실상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SEC는 꾸준히 리플한테 1년 반 전부터 벌써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그 정부 규제기관이 사실 지금 크립토처럼 규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 공백 기간에 생긴 일이라서 네. 스스로 알아서 될 수 있으면은 여태껏 불법이라고 지금은 여겨지는 행동들을 다 거두어들이는 시간을 좀 주는 그런 접근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물론 당사자도 그렇지만은 SEC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법정 다툼으로 가지 않고 법정 밖에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거군요. 결과를 그쵸 합의를 내리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SEC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019년 한 4월부터 SEC랑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코인텔레그래프나 이런 데에 XRP는 증권인가 아닌가 이런 기사들도 막 뜨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번에 SEC가 소송을 걸면서 내놓은 그 문서들을 보면은 이미 2019년 4월부터 꾸준히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서 협의를 해왔다 하는 내용도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쭉 해왔었는데 9월달 말쯤부터 이 협상이 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월 초부터 리플 CEO인 그 크리스 라슨이 리플은 미국 규제가 너무 심해서 미국을 떠나서 영국이나 스위스나 싱가포르나 일본 이런 곳에 헤드쿼터를 옮길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글도 발표를 하고 더 최근 11월 말쯤에는 리플이 증권이라고 정의를 내려줘도 리플 사업에는 큰 문제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글도 쓰기도 하고 이런 걸 보아서는 아마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쯤부터 뭔가 SEC랑 잘 안 풀리겠다는 조짐이 이미 나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규제기관들 있잖아요. SEC는 사실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기관들의 파워가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리플 쪽에서는 이런 걸 잘 들어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뭔가 그런 생각이 있겠는데 뭔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측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자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SEC 소송이 걸었지만은 지금 아직 뭐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가 헤드라인만 보고 리플이 잘못됐다, SEC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법정 다툼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맘대로 우리가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통 싸움이 일어나면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양쪽의 얘기를 하나씩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SEC의 입장을 먼저 알아보면은 SEC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71페이지 정도라는 문서로 SEC는 리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대해서 쭉 써 있습니다. 되게 긴 문서인데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SEC가 여기서 이번에 고소한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리플 랩이라는 회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 라슨, 이거는 공동 창업자죠. 이 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SRP가 증권인데 이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증권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 증권을 미국에서 파는 행위는 그것은 불법이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거를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가들한테 사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어떻게 쳤냐? 정보를 공개를 선별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정보만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가격 조작을 하려 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C가 사실은 이게 법무부가 아니기 때문에 SEC가 소송을 거는 거는 민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사소송인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만약에 SEC가 승소가 된다면은, 아니면은 뭐 그 전에 될 수도 있겠지만은, 판가름이 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밝혀지면은 이 형사법에도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이 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법무부죠. DOJ나 Department of Justice나 이런 데서 추가로 형사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 올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예측도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SEC가 그래서 이 지금 민사 소송에서 리플한테 원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도 XRP의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로 이루어질 XRP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태껏 리플하고 그 나머지 두 명 개인이 XRP를 판매를 함으로써 거둬들인 수익을 전부 다 토해내라 하는 거고요. 그 액수가 다 합하면 한 2조 정도 돼요. 2조. 와.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크리스 라슨, 그다음에 리플, 이 세 군데는 앞으로 향후 ICO에 절대로 참가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SEC가 원하는 것입니다. 엄청 강력하네요.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이 SEC가 왜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를 증권이라고 생각하는지 조금 짚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하위 테스트는 한국에서도 사실상 증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때 하위 테스트와 비슷한 컨셉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립토 업계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하위 테스트라는 거에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도 임팩트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코인이나 토큰 판매를 했을 경우에 1, 2, 3을 다 적용이 돼요. 토큰에. 그러니까 1번이 investment of money니까 사실 뭐 ICO나 코인 세일즈를 하게 되면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번은 충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common enterprise인데 이제 공동 사업인데, 보통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나로 사업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체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를 베팅을 하는 어떤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성립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expectation of profit인데 당연히 뭐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네. expectation of profit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돼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 많이 이것이 증권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냐 아니냐인데, 거기서 말하는 제3자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어떨 때 뚜렷하지 않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분산되어 있는 원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SEC가 수년 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어떤 스탠스였냐면은, 이더리움 ICO를 했을 경우에는 아직도 어느 정도 중앙화가 되어 있었으나, ICO가 2015년이었는데 근데 2017년에 SEC가 이 케이스를 들여다봤을 때는 이미 이더리움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분산화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 커런시다. 이렇게 SEC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이 항상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 리플에 관해서는, 이번에 리플의 케이스에서도 SEC는 이제 이 네 번째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았는데, 근데 문제를 삼은 이유가 분산이 돼 있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지 않고, 재미있게도 이 크리스 라슨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하고 다닌 언행을 기준으로 그 판단을 했어요. 그 제3자의 노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들이 제3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SEC는. 예,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증으로 어떤 거를 제시를 했냐면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XRP를 팔려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닐 때 했던 발언이나 문서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리플랩스의 오퍼레이션을 펀딩하기 위해서 XRP를 살 거라든지 그런 식의 취지를 많이 발언을 많이 하고 다니고 문서에도 그렇게 써 있고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XRP를 산 사람들은 리플랩의 그 노력에 성공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은 그거 외에는 XRP의 값어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안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제3자가 뚜렷이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제3자의 행동에 의해서 이 값어치가 오르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우리가 판가름 할 수 있다 하면서 네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서 이거는 증권이다라는 로직을 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런 규제가 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탈릭 부테린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비타릭 뷰테린이 그러면은 갑자기 내일 뭐 차 사고 나서 죽는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이거 이더리움이 무너지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어떤 개발자들이나 여러 재단들이 지금 이미 인부불가 돼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산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레온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지는 이해가 가는 게 그 정도를 우리가 딱 정확히 두부 자르듯이 정해놓지를 않고 그거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추후에도 바뀔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 여지가 남아 있네요, 아직은. 그렇죠. 리플 자체가 앞으로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우리는 진짜 탈중앙화돼 있고 분산화돼 있고 그렇다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쭉 2조가 넘게 많은 양의 XRP가 판매가 됐는데 이 판매되는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충분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SEC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리플 쪽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이제 리플 쪽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리플 쪽은 이렇습니다. 일단 자기는 증권이 아니다. 자기네는 이 사람들의 표현을 쓰자면은 브리지 커런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브리지 커런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화를 US 달러로 보내고 싶을 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커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리플 레저나 리플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은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이유가 중간에 XRP로 갈아타서 그다음에 XRP를 다시 US 달러로 바꿔서 이렇게 전송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브리지 커런시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몇 개만 하이라이트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이미 2015년에 Department of Justice랑 미국 법무부죠. 그다음에 핀센 아까 그 말씀드린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이랑 한번 그 당시에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는 안 가고 그 당시에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DOJ랑 핀센은 둘 다 XRP를 커런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이미 정부 기관이 커런시 취급을 했는데 왜 또 다른 정부 기관이 나와서 이거는 증권이냐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위 테스트를 조목조목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를 하나씩 따져가면서 다 이건 조건에 안 맞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이 굉장히 테크니컬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내가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고 어렵게 써놔가지고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번째로는 사실 네 번째가 제일 재밌는 건데 미국 외 어떤 다른 나라도 XRP를 증권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증권이라고 내리지 않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거는 화폐라고 이렇게 커런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문서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들면서 뭐 이외에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SEC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게 리플 쪽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있는데 사실 최근 리플의 가격을 보면은 8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네. 200원 네. 초반으로 지금 푹싹 내려앉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가격만 보고 판단을 하자면 사실 사람들은 뭔가 리플과 SEC 중에서 SEC의 손을 더 많이 들어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업계 반응들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